2025년 7월 3일 서울의 심장이 다른 곳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주영, 고요한, 오스마르 수많은 레전드를 떠나보내야 했던 팬들에게 기성용의 이적은 단순한 이별 그 이상의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곧 감독과 구단을 향한 분노로 이어졌죠. 이런 팬들의 분노 뒤에는 언제나처럼 그럴듯한 이유들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김기동 감독의 전술과 맞지 않았다. 선수와 감독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기성용의 기량은 이제 예전 같지 않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의 기량은 팀의 보탬이 되지 않을 만큼 떨어진 걸까요? 이 영상은 기성용은 전술적으로 FC서울에 필요한 선수였는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숫자로 답하고 영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전술에 맞냐, 안 맞냐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결과부터 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당 승점부터 보시죠. 기성용 출전 시 팀의 경기당 승점은 1.63점, 하지만 그가 없을 땐 1.31점으로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승점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수비 불안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성용이 빠진 후 팀의 경기당 실점은 13% 이상 증가했고 그의 부상 이탈 직후 팀은 곧바로 3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상징적인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성용이 선발로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3경기에서 FC서울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 하나만으로도 그가 있을 때 팀이 더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은 명백해지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성용 빠지니까 공격은 더 시원시원해졌는데? 실제로 슈팅과 찬스 횟수 자체는 늘어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얼마나 많이가 아닌 얼마나 좋은 찬스를 만들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찬스의 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데이터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측면 크로스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성용이 있었을 때 팀은 경기당 22.3회의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성용이 빠진 후 이 수치는 27.8회로 24.7%나 증가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크로스 성공률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성공률은 22.5%에서 19.3%로 14.2% 하락했습니다. 더 많이 시도했지만 정확도는 더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슈팅 전환율을 같이 살펴보면 수치가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건 공격수들이 질 낮은 크로스를 받아내거나 무의미한 공중볼 경합에 더 자주 나서는 등 이전보다 조금 더 불리한 조건에 놓였음을 알려줍니다. 결국 이 모든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팀의 공격 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중앙에서 길을 만들어주던 기성용이 없으니 측면 선수들은 더 어려운 위치에서 크로스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기성용은 김기동 감독 전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성용이 뛰었을 때와 뛰지 않았을 때의 경기를 통해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6라운드 대구전입니다. 이날 서울의 포메이션은 4-2-3-1. 기성용은 황도윤과 함께 중원을 구성했죠. 그런데 김기동 감독은 기성용을 전통적인 3선 플레이메이커가 아닌 더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연결하는 전진형 링커로 기용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기성용을 전진시킨 이 선택은 마치 도미노처럼 두 가지의 전술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첫째, 기성용의 가장 큰 무기인 좌우 전환 롱패스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팀의 빌드업은 중앙을 거치지 못하고 단조로워졌습니다. 둘째, 이 중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격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링가드가 3선까지 내려와야만 했죠. 결국 팀 내 주력 공격 자원 중 한 명을 장점이 극대화되지 않는 위치에서 뛰게 만드는 전력 낭비가 발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김기동 감독은 왜 기성용을 더 높은 위치에서 뛰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김기동 감독이 빠르고 직선적인 공격을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전방과 공격을 연결해줄 링커가 필요했고 기성용이 그 역할의 적임자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기성용은 그 판단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18분, 28분에 보여준 키패스 및 기천 패스와 55분, 상대 압박에 공을 잃을 뻔한 위기를 한 수 앞선 판단력으로 팀의 가장 위협적인 찬스로 바꿔놓았죠. 마지막 93분의 극적인 역전골 또한 기성용의 발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성용의 부재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지는 11라운드 전북전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날 서울은 류제문과 황도윤을 중앙에 배치한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 선수가 빌드업 과정에서 너무 좁고 비슷한 위치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비효율적인 위치 선정은 후방 수비수의 패스 선택지를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았죠. 이렇게 후방 빌드업이 불안정해지자 공격은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할 선수가 없으니 공격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단 하나, 박스 밖에서의 중거리 슈팅뿐이었죠. 그리고 이 경기의 모든 문제점은 23분 35초에 터진 실점 장면 하나에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단계별로 되짚어보죠. 1단계 공간 노출.
전북이 서울의 수비 라인을 끌어낼 때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넓은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2단계 중원의 역할 부재. 이 공간은 1차적으로 중앙 미드필더가 커버해 주어야 하는 위치였지만 두 선수 모두 이 공간을 인지하거나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3단계 수비진의 혼란. 황도윤이 자신의 마크맨이 누군지 판단을 못하자 풀백 김진수는 침투하는 선수와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4단계 프리크로스 허용 후 실점. 결국 애매한 위치 선정으로 이어졌고 상대는 아무런 방해 없이 너무나 자유롭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점으로 직결되었죠. 바로 이 실점 장면에서 우리는 기성용의 진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라운드 대구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성용은 미리 그 공간을 커버하여 수비 라인을 안정시켰죠. 이런 장면들이 기성용이 왜 팀의 수비 안정성을 높이는 선수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과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반론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활동량 및 스피드 문제죠. 근데 기성용이 느린 건 사실이잖아. 네, 맞습니다. 기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항상 그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이 역시 양이 아닌 질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삼선 미드필더의 가치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뛰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영리하게 뛰었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죠. FC 서울 삼선 미드필더들의 2025 시즌 수비 부분 누적 스탯입니다. 기성용의 90분당 태클 횟수는 0.17회로 팀 내 미드필더 중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는 인터셉트 수치 역시 가장 낮죠. 언뜻 보면 수비에 거의 가담하지 않는 선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볼획득을 기록한 선수는 90분당 10.1회로 바로 기성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많은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동안 파울은 0.33회였죠. 어떻게 느리다고 평가받는 선수가 가장 적은 몸싸움으로 가장 많은 공을 가장 깨끗하게 되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패스 길목을 미리 읽고 움직여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다면 기성용의 능력을 다른 선수들이 나눠서 해낼 순 없었을까요? 데이터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먼저 공격적인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단순히 슈팅이나 공격 포인트만 보면 기성용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특별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동료의 슈팅으로 연결된 키패스 부분에서 그는 90분당 0.99개로 팀 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패스 부분에서는 90분당 총 패스와 롱패스 횟수 등 빌드업의 핵심 지표에서 팀 내 다른 미드필더들을 압도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기성용 한 명이 가진 능력을 다른 어떤 선수 한 명으로 온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기성용이 이탈한 이후 김기동 감독은 플랜 B를 가동하며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성용 없이도 괜찮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한 진실은 그가 여전히 팀 내 최고의 패스마스터이자 대체 불가능한 수비형 미드필더였다는 것이니까요. 또한 전술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시즌 초반 그를 핵심으로 활용했던 감독 자신의 선택 앞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혹시 경기장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결국 기성용은 떠났고 FC 서울의 가장 확실한 전술카드 한 장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축구는 즐기는 것, 토이풋볼이었습니다.